차가운 공기처럼 날카로운 진실이 식탁 위에 흩어졌다. 수십 장의 사진들 속에는 아직은 호텔의 외관, 그리고 그녀가 다른 남자와 나란히 걷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평범했던 일상은 그 순간 산산이 부서졌고, 믿었던 사랑은 한순간에 배신으로 변했다.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현실이 눈앞에 놓였다. 행복이라 믿었던 시간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에 쥐어진 증거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숨길 수 없는 상처, 그리고 끝내 감당해야 할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야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한 장의 사진이 불러온 파국, 그리고 이후 이어질 연쇄적인 붕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순간부터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게 되었다. 끝내 그 파멸의 끝이 어디에 닿을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그날도 늘 그렇듯 저녁 무렵 나는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반겨준 건 한서진의 밝은 미소와 된장찌개의 익숙한 냄새였다. 다녀왔어요. 어서 와요. 평범한 하루의 끝.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따뜻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별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며 밥을 먹던 중이었다. 도연 씨,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느꼈다. 평소와 같은 말투, 하지만 그 안엔 묘한 이질감이 섞여 있었다. 뭔데?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다. 서진은 말없이 식탁 밑에서 하나의 종이봉투를 꺼냈다. 천천히 그 안에 든 것을 식탁 위에 펼쳐 보였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아직은 호텔 외관이었다. 그 다음은 한 남자와 그녀가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 그리고 마지막, 불륜이지. 서진의 입에서 나온 그 차가운 한마디가 내 모든 현실을 뒤엎었다.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수북히 쌓인 사진들, 한 장 한 장이 모두 그녀의 배신을 증명하고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사진을 들춰보니 가장 오래된 건 1년 전 날짜였다. 이거 언제부터였어? 간신히 내뱉은 질문에 서진은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처음 사진 찍힌 날부터. 그 순간 가슴을 찌르는 통증이 밀려왔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는 나를 속이고 있었고 나는 그 모든 걸 알고도 웃으며 지켜봤다. 그리고 오늘 직접 입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 내 입으로 말하길 기다렸거든. 서진의 말투는 겉으론 슬픈 듯했지만 그 밑엔 감정이 익히지 않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매일 오늘은 말하겠지. 그렇게 기다렸어. 왜 그렇게까지 했어? 사랑하니까. 그 대답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그 안엔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반복해서 말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알겠어. 단 3글자였다. 도연은 말없이 사진을 다시 봉투에 담기 시작했다.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 무표정한 얼굴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사진을 정리한 그는 조용히 말했다. 잘 먹었어. 그리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기만 했다. 싱크대에서 들려오는 설거지 소리,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의 소리. 하지만 그 소리조차 나에겐 현실감이 사라진 배경음처럼 들렸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옆에서 잠든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멈추지 않았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고 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다. 그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식탁 위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좋은 아침, 그가 말하며 웃었다. 어제 일이 전부 꿈이었던 것처럼 모든 게 너무 평범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고 주말이 찾아왔다. 그날 이후 한서진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 역시 이혼을 꺼내지도 않았고 화를 낸 적도 없었다.
그녀가 예상했을 법한 반응은 없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아침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고 퇴근 후에는 조용히 식사를 챙겼다. 말투도 눈빛도 행동도 변함없이 평소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다. 그 눈동자 속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으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다는 듯. 그녀는 나와 마주할 때마다 미세하게 숨을 죽였다. 어느 밤 그녀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도연 씨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나는 신문을 덮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안 해. 그 대답에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확인만 하고 싶었어. 확인. 내가 정말 그랬는지. 내 말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입가가 살짝 떨리더니 결국 이렇게 물었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용서하고 말고 할 문제 아니야. 내 인생이니까 마음대로 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욕실로 향했다. 거실에 혼자 남은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남긴 말만 되뇌일 뿐이었다. 내 말이 어쩌면 불륜을 용인하는 것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단지 그녀가 어디까지 무너지는지를 지켜보고 싶었을 뿐이다. 다음 날 그녀는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초지종을 설명했는지 통화 내내 창백한 얼굴이었다. 진짜 그렇게 말했어? 그 남자의 음성은 어딘가 놀라움과 당혹이 섞여 있었다. 응, 마치 남 얘기하는 것처럼. 둘은 그렇게 결론 지었다. 당분간 만나지 않고 내 반응을 지켜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결심을 오래 지키지 못했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그 남자를 만났다. 장소는 서초동 외곽의 조용한 카페. 평소보다 훨씬 먼 거리였다. 그날 나는 퇴근 후 스마트폰 위치 추적 기록을 확인했다. 그녀의 위치는 예상보다 더 멀리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카페에 도착한 그녀는 이미 와 있는 정재훈을 발견하고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를 보며 살짝 웃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을 것이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그를 향한 감정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 관계는 단순한 외로움이나 충동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 남자가 숨통을 틔워주는 창처럼 느껴졌던 모양이다. 나와 함께한 일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말, 시선, 감정. 그런 것을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는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주고 있었다. 그 안락함, 그 포용감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다. 괜찮아? 그녀의 말에 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든. 그녀는 그날 정재훈과 만났다. 내가 GPS 기록을 통해 확인했을 때 서초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였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당신 정체도 들켰을까? 정재훈의 말에 서진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사진 속엔 그의 모습도 분명히 있었지만 나는 그의 이름도 신상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잘 모르겠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지 나도 감이 안 와. 정재훈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도 들켰겠지 아마. 그들은 내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분노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으며 매일 아침밥을 차려주고 저녁도 같이 먹는 나의 모습. 정재훈은 말했다. 이거 함정일지도 몰라. 그 말에 서진은 등을 굳게 세웠다. 몸이 굳는 듯 눈을 내리깔았다. 결국 그들은 결론을 내렸다. 당분간 만나지 말자. 연락은 하되 얼굴은 보지 말자. 그게 그들의 선택이었다. 카페를 나서며 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서진은 속으로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도연에 대한 죄책감, 정재훈에 대한 미련, 그리고 이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그녀의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정확히 한 달이 지났다. 그리고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다. 나는 늘 그렇듯 조용히 집에 돌아왔다. 문을 열자 서진은 현관 앞에서 멈춰 섰다. 내가 여행 가방을 들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도연 씨 어디 가요? 나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 집에서 나가려고. 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혼할 거니까 나간다고. 그 순간 한 달간 쌓여온 긴장감이 터져 나왔다. 서진은 내 팔을 붙잡으며 외쳤다. 잠깐만요. 왜 이렇게 갑자기? 나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갑자기 아니야. 나는 너한테 한 달의 기회를 줬어. 기회? 그래. 기회. 너는 불륜을 저질렀고 그 후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그 남자와의 관계를 끊지도 않았고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도 없었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지.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사실이었다. 한 달 동안 그녀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말 안 해도 알 수 있잖아. 나는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그리고 내가 그 남자랑 계속 연락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어떻게?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너의 휴대폰 내가 확인했거든. 문자, 통화, 위치 기록. 심지어 내가 그 남자랑 만난 날 카페에서 나눈 대화도 들어봤어. 그 순간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나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건 끝나 있었다. 문자 기록도 통화 내역도 다 확인했어. 내가 그 남자랑 만난 카페에서 나눈 대화도 다 들었어.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손끝부터 어깨까지 떨려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설마 거기까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이해했으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외도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관계를 끊고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을 것이다.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넌 아무 행동도 안 했잖아. 그 말과 동시에 내 안에 억눌렀던 분노가 처음으로 새어나왔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감정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흔들렸고 나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다. 한 달이라는 기회를 줬어. 그 남자와 정리하든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든 뭔가를 했어야지. 하지만 넌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이게 결과야. 나는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다급히 내 팔을 붙잡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이혼 서류 식탁 위에 두었어. 사인해서 구청해내. 그리고 문이 텁 하고 닫혔다. 그 순간 거실엔 깊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슬픔이라기보다 늦어버린 깨달음에 이한 절망의 울음이었다. 한 달간의 침묵, 한마디 말도 없는 기회.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제 모든 걸 잃게 된 것이다. 그 다음 날 나는 조용히 출근을 하지 않았다. 집 근처 카페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시간만 흘려보냈다. 서진이 회사에 도착할 즈음엔 아마 책상 위에 봉투를 발견했을 것이다. 정재훈과 그녀가 나란히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웃으며 앉아있는 사진들. 내 손으로 직접 뽑아낸 것들이었다. 그녀가 그걸 봤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놀람, 두려움, 후회,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현실을 마주하게 하려 했을 뿐이다.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행동했던 그녀에게 지금이야말로 그 대가를 보여줄 차례였다. 쪽지도 넣어뒀다. 불륜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붉은 잉크로 쓴 그 한 줄. 그 문장이 그녀의 귓가를 때렸기를, 심장을 조였기를 바랐다. 회사 단톡방에도 사진이 퍼졌다고 들었다. 그 말이 나에게 전해졌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딱히 기쁨도 슬픔도 없었다. 이미 나는 감정을 넘어선 곳에 있었으니까 그저 그녀가 어디까지 망가질지 그것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왔다.
동네 아주머니가 사진을 받았다던데.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커피를 마셨다. 예상한 반응이었다. 서진은 아마 마트에서 장을 보다 말고 사진을 건네받았을 것이다. 그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을까? 아니면 당황해서 얼어붙었을까? 하지만 더는 그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하지 않았다. 우편함에도, 이메일에도, 회사에도, 어디든 내가 보낸 증거들이 퍼져나갔다. 그녀가 숨을 곳은 이제 없었다. 그건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공정망신이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한서진이 아니라 불륜녀로 불리게 되었겠지. 그 와중에 그녀는 반사적으로 정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건 그의 아내. 당신이 우리 남편의 불륜 상대죠? 그 차가운 목소리는 내 귀에도 아직 생생히 남아있다. 서진은 뭐라 말하려 했겠지만 그 여자는 단 한마디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사진도 받고 두 사람의 행적도 다 확인했어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각오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고 전화를 끊는 소리. 뚝!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그 다음날 더 큰 충격이 그녀를 덮쳤다. 나는 미리 알고 있었다. 왜냐면 그녀의 부모님께도 내가 모든 걸 직접 전달했으니까. 이른 아침 문을 열고 마주했을 그 눈빛. 분노로 가득 찬 아버지의 고함.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리고 울고 있는 어머니. 그녀가 그들을 거실로 모셔 앉혔을 때 나는 상상했다. 그 정적과 그 분노와 그 실망의 무게를. 그렇게 좋은 남편을 두고 바람이라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 말은 내 마음에도 다시 한번 날카롭게 꽂혔다. 나는 좋은 남편이었을까? 아니, 최소한 나만은 배신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부모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사진도, 경위도, 통화 내용도,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서진에게 남긴 말까지. 변호사와 함께 협의 자리가 잡혔어. 반드시 참석해.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고 했다. 그제야 비로소 그녀도 깨달았을 것이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그날 이후 그녀는 말 그대로 혼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혼이 도망쳐버린 껍데기 같은 모습이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움직임은 기계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 와서 그걸 동정하는 건 나 자신에 대한 모욕 같았으니까.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이혼 협의일. 참석자가 많았기에 자택이 아닌 외부 회의실을 예약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회의실엔 공기마저 무거웠다. 서진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들어왔는지 화장은커녕 얼굴빛이 창백했고 눈엔 초점이 없었다. 유령 같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그녀를 보고도 내 표정은 바뀌지 않았다. 그럴 이유도 없었고 감정도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정재훈, 그의 아내 박미영, 서진, 그리고 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없이 앉아있는 변호사 한 명. 날카로운 눈빛과 무표정한 얼굴이 인상적이었다. 이제 시작이라는 사인이었다. 그럼 청구 측부터 구체적인 요구사항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의 담담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회의를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청구합니다. 아내 한서진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정재훈 씨에게는 3천만 원. 내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고요해졌다. 숨소리조차 삼켜버린 침묵. 예상했겠지만 실제로 금액을 들었을 때 그들의 얼굴엔 공포와 절망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원래는 더 낮은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누구도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서진과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울 것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내 안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화도, 안타까움도,
연민도, 오히려 너무 늦은 눈물이라는 생각만 들었다. 나는 그저 덧붙였다.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걸 놓친 건 당신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시선을 내렸다. 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내 눈빛엔 어쩌면 아주 미세한 슬픔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 순간 박미영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저도 청구합니다. 한서진에게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제 남편에겐 7천만 원. 정재훈의 눈이 커졌다. 잠깐만. 그건 너무하잖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새하얘졌다. 하지만 박미영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 잊었어? 이번이 두 번째야. 저번에도 다음엔 무조건 이혼이라고 했잖아. 그 말에 정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헤맸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무너져 있었던 거구나. 그저 감당하지 못한 책임과 현실을 도망쳐왔을 뿐. 그날 회의에서 확정된 위자료 총액은 1억 원을 넘었다. 표면적으로는 각자 1,000만 원대지만 정신적 부담까지 생각하면 그 이상이었다. 그들에게는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었을 것이다. 회의실을 나설 때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바람이 부는 길거리에서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느꼈다. 이건 승리감이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차가운 실감, 그뿐이었다. 며칠 뒤 서진은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더는 갈 데가 없어서 밀려난 것에 가까웠다. 부모 집은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에게 냉정한 현실의 증명서 같았다. 차가운 시선과 외면,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는 공간. 내가 알기로 그녀가 낸 위자료는 총 5천만 원이었다. 그 돈은 친척들에게 구걸하듯 빌린 일부, 그리고 고금리 대출 앱에서 남은 목숨까지 저당 잡힌 일부로 채워졌다. 어쩌면 그녀는 지금까지도 이자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부모는 단호했다. 너가 저지른 일이니 너 스스로 책임져. 그 말은 내 입을 빌리지 않아도 충분히 그녀를 짓눌렀을 것이다. 나는 그 이후 변호인을 통해 그녀에게 연락 금지 통보를 보냈다. 내 거처도 바꾸었고 번호도 바꾸었다. 그녀가 나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실마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마지막으로 봤던 날, 나는 아무런 말도 감정도 남기지 않았다. 차갑게 시선을 내린 채 그녀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젠 정말 끝이야. 그리고 정재훈, 그 역시 이혼이 성립됐고 회사에서도 퇴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외도 사실이 드러난 이상 남을 수 있는 곳은 없었겠지. 지금은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빚에 쫓기고 있다던가. 소문이긴 했지만 굳이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온 말이 하나 있었다. 서진이 사는 낡은 빌라에 수상한 남자가 찾아왔다는 이야기였다. 그때 그녀는 혼자였고 부모는 외출 중이었다고 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정재훈이었다. 한때는 말끔했던 얼굴, 지금은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엔 핏발이 서 있었으며 셔츠는 구겨지고 얼룩이 말라붙어 있었다. 술과 땀 냄새, 피곤과 파탄의 흔적. 그의 모습은 남자라기보다 살아있는 실패 그 자체였다. 오랜만이네, 같이 살자. 그 한마디에 그녀는 멍하니 굳어버렸다고 했다. 나는 그날의 그녀를 직접 보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들려온 상황들을 조합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쉽게 그릴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문 밖으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서려 했고 팔을 붙잡고 말했단다. 우리 둘 다 괴롭잖아. 같이 살면 좀 나아지지 않겠어?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생활고를 도피하려는 절박함에 가까웠다. 그녀조차 그 진심 없음에 차갑게 반응했다. 이제 끝났어. 돌아가. 그리고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고 한다. 내 때문이야. 내가 없었으면 내 인생 이 모양 안 됐어. 그 순간 그녀는 도망쳤다. 현관문을 열고 좁은 계단을 뛰쳐내려와 1층으로 나갔고
마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던 옆집 노부부와 마주쳤다고 한다. 놀란 두 분의 시선에 정재훈은 욕설을 퍼붓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노부부가 구급차를 불러주었다. 그 손끝에 느껴진 피, 찰과상, 공포, 그것들이 어쩌면 그녀가 사랑이라 믿었던 환상이 낳은 대가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날 이후 그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미 내 인생에서 그녀는 기억이 아니라 교훈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서진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늘 어딘가에서 조용히 소문을 흘렸다. 누군가는 병원 관계자를 통해 또 누군가는 동네 사람들을 통해 나는 그녀의 상태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결국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의사로부터 PTSD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예상보다 빨랐다. 그녀가 그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아니, 어쩌면 그 모든 후폭풍을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녀 자신뿐이었을 것이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 했다. 익숙한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나타나 그녀를 쫓는 꿈. 낮에도 갑작스러운 소리 하나에 과잉 반응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공황 발작이 반복됐다 했다. 결국 직장도 다닐 수 없게 되었다. 외출조차 두려워진 그녀는 방 안에 갇힌 삶을 시작했다. 그 모든 말들을 전해 들은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감정이 없었다. 단 한순간 그럴 줄 몰랐던 건가 싶은 허탈함만이 스쳤다. 이 모든 게 그녀가 직접 뿌린 씨앗이었다. 내가 준 기회를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끝내 스스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둔 건 그녀였다. 그 와중에 들려온 소식 하나, 정재훈도 마찬가지였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됐고 회사를 그만둔 후 도박에 손을 대어 더 큰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내 본가에 난입해 고함을 지르고 가구를 부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힐 뻔했다가 도망쳤다는 얘기에 나는 순간 식은땀이 흘렀다. 며칠 후엔 내 이전 집 그녀와 함께 살던 그 집 앞에서도 그가 현관문을 발로 차부수며 절규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 말이 내 귀에도 생생히 맴도는 듯했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귀가 후문단속을 2번씩 확인했고 엘리베이터에 누가 타고 있으면 숨을 죽였다. 그가 언제 내 앞에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치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의 추락을 들을 때마다 나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증오, 공포, 그리고 아주 희미한 연민. 하지만 그 감정들 중 어떤 것도 용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서진은 결국 다니던 공장에서 해고당했고 유일한 수입원까지 끊기게 되었다고 했다. 부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고 한다. 이건 전부 내 업보다.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맞는 말이었다. 그녀의 삶은 점점 더 궁핍해졌다. 식비를 줄이고 전기수도도 아껴 썼다지만 결국 결혼식 액자, 신혼여행 기념품, 내가 줬던 선물들까지 팔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땐 잠시 멈칫했다. 그녀가 하나하나를 내놓으며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그건 나도 안다. 나 역시 그 모든 것에 추억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되돌아가지 않았다.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나에겐 돌아갈 이유도 명분도 감정도 없었으니까. 결국 그녀는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났고 허름한 반지하로 이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곳, 창문 하나 변변치 않은 방. 그녀의 삶은 거기까지 내려와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셨고 창밖을 바라봤다. 거기엔 슬픔도 안타까움도 승리감도 없이 텅 빈 회색 하늘만이 떠 있었다. 그녀가 새로운 방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몇 주 전이었다. 지인 하나가 우연히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 내게 전해준 말이었다. 곰팡내 가득한 반지하, 벽엔 금이 가있고 창도 제대로 없는 방. 그 말만 들어도 그림이 그려졌다.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려놓은 곳이겠지. 나는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안타까움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인간의 선택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을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소문이 들려왔다. 내가 재혼했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게 되었다고 했다. 새로운 사람과 함께 조용한 동네에서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는 이야기까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상상해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산산이 부서졌을까? 한때 그녀가 가진 행복이라는 환상, 그걸 스스로 짓밟아버린 결과를 이제서야 체감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상상이 오래가진 않았다. 그건 내 몫이 아니니까. 그녀의 고통까지 짊어질 이유는 내게 없었다. 그녀가 밤마다 거울을 보며 초췌해진 얼굴과 공허한 눈빛을 확인한다는 말도 들었다. 지갑 속에 남은 돈이 줄어들고 집세를 걱정하며 노숙의 공포에 시달린다 했다. 심지어 거리에서 종이상자 깔고 자는 상상을 했다고 한다. 나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삶을 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아내와 짧은 인사를 나누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과 조용한 대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평온함은 내가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소식을 들었다. 정재훈, 그가 결국 체포되었다는 이야기였다. 폭행, 기물파손, 도박 빚 문제까지. 더 이상 도망칠 구석이 없었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도 나는 단 한숨도 쉬지 않았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났다고 해서 내가 회복되었다는 건 아니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했다. 친구도 가족도 모두 떠났다. 연락이 끊기고 차단당하고 문전박대당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내 등을 돌렸고 아버지는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했다고. 그녀의 곁에 남은 건 차가운 벽과 습기 찬 공기,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뿐이었다. 그러다 어느 비 오는 밤, 그녀가 오래된 상자를 꺼내 사진들을 바라보았다는 말을 들었다. 결혼식, 여행지, 손을 잡고 웃던 날들, 그 기억들을 마지막으로 불태우고 과거를 재로 만들었다고 한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건 그녀의 방식이었다. 스스로를 마무리하는 조용한 작별. 그녀는 그 후 더 이상 내 주변에 나타나지 않았다.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했고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야기는 그녀가 창밖을 보며 이제는 어떤 후회도 어떤 미련도 없다고 중얼거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맞았다. 더는 누구의 기억 속에 남을 이유도 자격도 없었으니까. 에필로그. 그날 새벽,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커튼을 젖혔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회색빛 도시 위로 어슴풀에 빛이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사라졌고 나는 살아남았다. 그것이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이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